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글 그림 호호당 김태규, 출판사는 더 메이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1955년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은행에서 전산 시스템 분야 일을 하였고 이후 중국을 오가며 금융 시스템 컨설팅 사업을 하였다. 2001년부터는 자연순환 운명학 개인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김태규의 명리학 코너에 글을 연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통찰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에 대해서 오래 궁리하다 보니 인생은 순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환은 우리가 해마다 겪는 사계절의 순환, 즉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정확하게 같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은 희망의 계절이자 가장 힘든 계절이다. 여름은 그야말로 욕망의 계절이다. 한껏 욕심을 내고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때이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에 나름 많은 것이 풍족하니 좋은 계절이다. 그러고 나면 겨울인데 겨울에는 모든 것이 휴지기에 들어간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계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참 풍요의 계절인 가을을 보내고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이렇다. 산다는 것은 힘든 것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려고 견디는 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산다는 것이 고통의 연속인 것만은 아니다. 운이 어떻든 간에 고통은 끊임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상해주는 삶의 즐거움, 일종의 보상 또한 끊임없이 주어진다. 고통과 즐거움이 균형을 잡아가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산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나아가서 잘 산다는 건 역시 고통과 괴로움 없이 지내는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다.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연속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되어가는 대로 살라. 이는 내가 운명에 숨겨진 이치에 대해서 45년에 걸쳐 연구하고 검증한 결과 얻은 결론이다. 이 말은 나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다만 이 말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되어가는 대로 살라고 하면 피동적 혹은 수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선입견일 뿐 수동적인 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름의 어떤 뜻을 품고 강한 의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 산으로 사냥을 떠나는 포수가 있다고 하자. 당초 생각은 노루를 몇 마리 잡아올 생각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호랑이를 만나서 죽기 살기로 싸운 결과 호랑이를 잡게 되었고 그 바람에 전설의 포수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온 산을 다 돌아다녔지만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산에서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은 노루를 잡겠다는 것이었지만 호랑이를 잡아서 대박이 날 수도 아니면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 포수의 삶이다. 물론 당초 뜻대로 노루를 서너 마리 잡아서 기분 좋게 소기의 성과를 볼 수도 있다. 되어가는 대로 살라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당초 목표는 노루였지만 결과는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빈손 맹탕이 될 수도 있으며 소기의 목표대로 노루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경우의 수는 이것만이 아니다. 갑자기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노루 사냥은 시작도 못 해보고 산 아래 주막에서 며칠 쉬게 되었다고 하자. 재수없이 이렇게 발목이 다치다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툴툴거리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커다란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다. 예정대로 산에 들어갔다면 영락없이 잃었을 목숨 아닌가. 그럴 때 포수는 아이고 조상님들이 제 목숨을 살리려고 발목을 삐끗하게 하셨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새삼 조상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경우의 수는 우리의 머리를 넘어선다. 실로 다양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 뜻을 품고 노력을 하되 마음 한편으로는 되어가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다. 단맛도 보고 쓴맛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참으로 좋은 인생이라고 나는 말한다.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겪어가는 것 또한 좋은 인생이라는 말도 곁들인다. 물론 사람들은 단맛만 보길 원하고 성공만 이어지길 바란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동화책 속의 이야기와 같았으면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어린아이의 소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 있다. 모든 인연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맺어진다. 우리의 삶 또한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만 이어지는 아주 특별하고도 유한한 인연이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 동안 죽기 전까지 다양한 맛의 경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나는 사실 나이 50이 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말 헛살았다는 생각을 한다.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마음에서 내 앞길만 보고 살았으니 너른 세상은커녕 가까운 주변마저도 보는 눈이 얼마나 협소했는가 싶다. 봄날 피어나는 꽃들이 올해는 또 다르게 다가온다. 살자고 피는 꽃이다 싶으니 말이다. 예쁜지 안 예쁜지는 다음 일이고 우선은 살자는 몸짓이다. 나무가 꽃을 피워내지 않으면 그건 죽은 나무라고 하겠고 결국 죽게 된다. 나무인 까닭에 어떤 소리를 내진 못하지만 겨우내 그리고 초봄부터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다. 그저 올해에도 살아보고자 하는 몸짓이 아니면 달리 무엇이겠는가. 왜 사는가 하고 삶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중2병 환자이다. 살아가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한다면 그건 우울증 환자이다.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를 따지고 알아볼 필요가 없다. 그저 살아보는 것이고 이어가 보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 몸에 깃든 본능 속에는 무조건 살아야만 한다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그렇다. 그런 까닭에 살고자 하는 것은 모두 생명이 공통이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같다.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나 역시 인생의 암흑길을 거쳤다. 그리고 그간 무수히 많은 간접 경험과 연구를 해봤다. 그래서 역경의 시기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그로부터 잘 벗어나서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렇다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무슨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다. 오래된 책인 회남자에 이르길 울창한 숲에서 빠져나옴에 있어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다.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이리저리 헤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용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역경에서 빠져나오는
좋은 원칙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절대 방법론 같은 건 없다는 말이다. 그럼 이제부터 역경에 처한 당신이 어떻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먼저 할 일은 지금의 어려움이 단기 흐름, 즉 60개월에 걸친 단기 사이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 흐름, 즉 60년에 걸친 장기 사이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가령 부진 혹은 부조의 기간이 4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당신의 어려움은 장기 흐름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제 15년, 짧게는 10년에 걸친 역경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라고 봐도 된다는 말이다. 증시로 말하면 상승세 속에 나타나기 마련인 하락 조정이 아니라 기본 흐름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과 같다. 증시하시는 분들은 장세가 오르다 꺾이면 그것이 단기 하락 조정인지 대세 하락인지를 판별하지 못해서 낭패를 볼 때가 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운세 흐름 또한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튼 이제 운명의 큰 흐름이 하강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자. 이에 조급한 나머지 서둘러 벗어나고자 억지 또는 무리수를 감행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다. 기조적으로 하락하는 증시는 결국 매도할 사람이나 펀드가 다 털고 나간 다음에도 한참 동안 바닥을 긴 다음에야 서서히 새로운 재료가 생겨나고 그리고 다시 길고 긴 굽이굽이 상승세로 돌아선다. 장기 역경에 처한 사람도 그 흐름이 다르지 않다. 거칠 것은 다 거쳐야 하고 겪을 것이 있으면 다 겪어야 한다는 말이다. 역경의 세월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는 신통한 방법 같은 것은 없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 열심히 길을 찾다 보면 또 세월이 흘러서 연수가 채워지면 그러면서 겪을 것을 다 겪고 나면 희한하게도 살 길이 보이는 것이 삶과 운명의 이치이다. 역경이라는 것,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을에 만나게끔 되어 있다. 살고자 하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살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잘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책하면 그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를 아끼고 소중히 하는 자는 긴 역경의 세월을 보내고 더 단단하고 튼튼해져서 힘차게 좋은 인생을 열어갈 것이다. 모르는 길, 그리고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한다.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 걱정이 매번 현재 삶을 너무 짓눌러서는 안 된다. 현재, 그리고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 앞날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현재 삶까지 망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근심 걱정이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 걱정 근심하면서 궁리하고 또 궁리해봐도 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기 마련인데 그 근심 걱정이 심해져서 비관적으로 될 경우 현재의 삶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하고 어느 선에서 그칠지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는 삶의 중요한 기술이 된다. 나는 이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중용이라고 생각한다. 걱정하면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 그런데 이 기술, 즉 중용의 마음가짐, 근심하고 걱정하다가도 어느 선에서 멈추는 요령 또는 그 기술은 역시 어느 정도 삶의 연륜이 쌓여야 가능해진다. 세상만사 얻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법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따라서 간절한 자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자라고 보면 된다. 크게 얻고자 하는 이는 비싸게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나 대가가 꼭 금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이야 돈을 주면 살 수 있지만 사람마다의 소망이나 꿈, 목표 이런 것은 상품이 아니기에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불하는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삶 자체이다. 달리 말하면 저마다의 삶에 주어진 시간 혹은 세월이다. 달리 말하면 삶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의 기회 비용인 것이고 사실 그게 가장 비싼 것이다. 가령 어떤 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쳐도 전혀 아깝거나 억울하지 않다고 마음을 먹고 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면 그 어떤 이는 간절함을 품은 자이다. 자신의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천리길이라도 달려가겠다는 마음, 즉 불언 천리의 용의가 있다면 그 자는 간절함을 지닌 자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천리만리의 험한 길을 가다 보면 갖은 노고와 어려움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이치인 바, 이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하겠다. 이른바 운이 상승 중이란 말은 일이 쉽게 풀려나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운이 상승한다는 것은 간절함을 간직하고 소망을 이룰 때까지 기꺼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고생을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운이 상승 중이라는 얘기이다. 운이 하강한다는 말은 원하는 바를 성취했거나 또 그로 인해 이제 또다시 천리길을 떠날 생각이 없거나 그런 열정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운이 하강 중이라는 얘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스스로 노력을 하는 마음, 그건 간절함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흔히 귀인을 찾기도 하지만 귀인 역시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법이다. 왜 우리는 늘 힘들게 살고 또 고생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늘 지금의 처지에 그냥 머물기보다는 발전하려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끊임없이 욕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욕구하고 욕망하는 인간은 그 욕구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부단히 힘들게 하기 마련이니 이를 두고 나는 고생이라고 부른다. 욕망하기에 고생한다. 그게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욕망은 미마음과 무명에서 나오는 것이니 거기에서 벗어나면 욕망의 불길도 사그라들고 이에 고생으로부터 벗어난다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다. 젊은 시절 나는 부처님의 말씀이 실로 옳다고 여겼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도 먹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살아보니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도저히 승산 없는 게임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속을 떠나 수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모를까 세간살이를 하면서 욕망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생각이다. 아무튼 욕망은 정말 불길 같아서 그냥 두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성질 사나운 욕망이기에 살살 다루기로 한 것이다. 물러서 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론 밀어보기도 하고 욕망과 끊임없이 흥정해가면서 살기로 했다. 욕망과 적절히 타협할 수 있다면 고생도 적당히 할 수 있게 된다. 혹시라도 욕망을 모조리 박멸하거나 모조리 내려놓을 생각 같은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적당히 욕망하는 방법 혹은 요령은 무엇일까? 욕망하다가 그 결과 고생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 욕망을 조금 줄여보고 욕망에도 그에 따른 고생이 그런대로 견딜만 하다면
좀 더 밀어붙여보는 것이다. 먹히면 밀어붙이고 안 먹히면 발을 빼는 것. 일률적으로 정해진 욕망의 양은 없기 때문이다. 고생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했지만 사실 고생도 저마다 무수한 맛이 존재한다. 천차만별이다. 신맛, 쓴맛, 매운맛 등 기본으로 몇 가지 맛과 향을 섞어서 무한한 맛과 향을 내는 것이 고생이다. 심지어는 그 사이에 간간히 단맛마저도 나는 것이 고생이다. 그렇게 좋은 운이라 해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오. 나쁜 운이라고 해서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욕망과 싸우지 말기를. 물론 싸워봐도 괜찮다. 나중에 절로 그게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욕망하기에 고생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욕망과 타협해가면서 살면 고생도 적당히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생하기가 정말 싫다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 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으면 욕망도 고생도 없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삶은 욕망이고 고생이다. 또 말하면 고생은 살아있는 자만의 명예로운 훈장과 같은 것이다. 맹자의 다음 구절을 보자.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뜻을 괴롭히고 그 사람의 근고를 수고롭게 하며 그 사람의 몸을 굶주리게 하며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어렵게 흔들어댄다. 이로써 그 사람의 인내심을 길러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도 능히 할 수 있게끔 하느니라. 근 성취를 보기 위해선 그 이전에 그 사람을 바짝 쪼이고 힘들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인데 60년 순환에 있어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는 입춘 시작점으로 그때부터 대략 12.5년까지의 시간이다. 따라서 큰 고난을 겪고 크게 고생한 사람이어야만 그 마음이 간절해져서 어떤 일을 시작하든 열과 성을 다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알고 보면 성공의 이유는 간단하다. 큰 어려움 속에서 의지를 강하게 단련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1964년 국군의 입춘 무렵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다는 사실. 그렇게 전 국민이 고난과 결핍 속에서 단련되었고 훗날의 대성공을 기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상은 참으로 치열한 경쟁의 마당이기에 헝그리 정신이 없는 사람은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자질이 뛰어나다 해도 성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 크게 바닥을 쳐야만 대우각성, 즉 크게 깨닫게 되고 그로써 분발하게 된다는 말이다. 운이란 열정이라고 했는데 열정이란 역시 무한히 이어지거나 샘솟는 것이 아니다. 타고난 열정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정의 지속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다. 운,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소멸하면 겨울이고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하면 봄이다. 그리고 펄펄 끓어오르면 여름이고 그러면서 서서히 소진되면 그게 바로 가을이다. 전체에서 60년 사이클이고 한 계절은 각각 15년이다.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성취를 원한다. 그것을 밥이라고 해보자. 밥이 언제 되는가 하면 겨울의 입구인 입동에서이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열정 소멸과 동시에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내적 에너지인 열정과 외적 성과가 서로 교환된다고 보면 된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삶의 놀라운 역설이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남보다 높은 경쟁력을 성취할 수 있는 재능을 적어도 한 가지씩은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는가 하는 점이다. 내가 운명에 대한 연구와 상담을 통해 알아낸 공통점이 하나 있다. 사람이 무사하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발견하거나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아주 어려운 상황, 삶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자신의 재능을 찾게 된다. 자연 순환 운명학의 이치로 60년 순환에 있어 입춘 바닥에서 15년이 흐를 무렵, 즉 입하 때가 되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알게 된다. 이런 기회는 일생을 통해 한 번밖에 없다. 그 후에 그걸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게 그 사람만의 전문성이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만의 업이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나름의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를 찾아온 테이블 저편의 내담자는 지금 절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힘들어서 때론 숨이 막힌다고 토로한다. 나는 그 사람에게 지금의 시간들이 절정의 시간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런 줄 모른다. 그럴 때면 늘 기분이 묘하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지금 당신이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최고의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그리고 많이 그리워하게 될 것, 이런 말을 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니 지금 많이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항변 아닌 항변을 세운다. 이에 나는 물론 힘이 들겠지만 소설 속의 절정의 장면들을 보세요. 느긋하고 편안한 절정이 있던가요? 이렇게 덧붙인다. 절정이 지나면 힘든 순간들이 사라지고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느긋한 시간이 찾아온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날수록 편안하고 느긋한 결말보다도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던 때가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서서히 또는 문득 알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 것이다. 아, 그때가 최고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그 시간을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절정의 시간의 저편, 즉 시간의 바깥에 있기에 그 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생의 최고의 순간, 클라이맥스는 당신이 인생 최고의 고비를 넘기거나 또는 최대의 난관을 헤쳐나갈 때이다. 땅 아래의 모든 사물은 높은 산과 거대한 산, 장대한 하늘에 비하면 그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 사물의 일제함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알게 된다. 자신은 이 크고 넓은 세상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란 사실까지 알게 된다. 즉 자비함을 깨닫게 된다. 나아가서 지위가 높다 해도, 돈이 많다고 해도, 얼굴이 잘났다고 해도 세상의 거대함과 유구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이 다 미미하고 왜소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통쾌함과 호쾌한 마음이다. 좀 잘 살아보고자 또는 좀 앞서 나가고자 아등바등 길을 썼던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처진다 싶어서 가졌던 열등감이나 자괴감의 심정 또한 전혀 그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 내 눈에 참으로 한심하고 찌질했던, 그래서 무시했던 마음 또한 실은 나의 찌질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로써 시원하고 통쾌해지며 이웃과 어떤 자유를 얻게 된다. 최근에 찍은 모든 사진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일정한 세월의 간격을 둔
예전의 모든 사진은 그런대로 괜찮게 느껴진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것이 아닐까. 사람이 숨을 거둘 때가 되면 과거의 삶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싶다. 지나온 모든 세월의 숱한 고비와 애완들의 일들이 빠짐없이 내 눈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아닐까. 저 모든 것이 좋은 세월이었고 좋은 삶이었구나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은 아닐까. 타고난 성향대로, 주어진 적성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목표를 정하고 그쪽에서 잘 되기 위해 기껏 노력해보고 도전해보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중심에서 사는 것이요. 그로써 결과에 상관없이 성공이고 승리한 인생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30년 넘게 사람들의 운명을 관찰하고 깨달은 것을 담은 에세이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그런 재밌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글, 그림, 호호당 김태규, 출판사는 더 메이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1955년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은행에서 전산 시스템 분야 일을 하였고 이후 중국을 오가며 금융 시스템 컨설팅 사업을 하였다. 2001년부터는 자연순환 운명학 개인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김태규의 명리학 코너에 글을 연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통찰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에 대해서 오래 궁리하다 보니 인생은 순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환은 우리가 해마다 겪는 사계절의 순환, 즉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정확하게 같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은 희망의 계절이자 가장 힘든 계절이다. 여름은 그야말로 욕망의 계절이다. 한껏 욕심을 내고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때이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에 나름 많은 것이 풍족하니 좋은 계절이다. 그러고 나면 겨울인데 겨울에는 모든 것이 휴지기에 들어간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계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참 풍요의 계절인 가을을 보내고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이렇다. 산다는 것은 힘든 것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려고 견디는 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산다는 것이 고통의 연속인 것만은 아니다. 운이 어떻든 간에 고통은 끊임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상해주는 삶의 즐거움, 일종의 보상 또한 끊임없이 주어진다. 고통과 즐거움이 균형을 잡아가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산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나아가서 잘 산다는 건 역시 고통과 괴로움 없이 지내는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다.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연속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되어가는 대로 살라.
이는 내가 운명에 숨겨진 이치에 대해서 45년에 걸쳐 연구하고 검증한 결과 얻은 결론이다. 이 말은 나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다만 이 말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되어가는 대로 살라고 하면 피동적 혹은 수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선입견일 뿐 수동적인 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름의 어떤 뜻을 품고 강한 의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 산으로 사냥을 떠나는 포수가 있다고 하자. 당초 생각은 노루를 몇 마리 잡아올 생각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호랑이를 만나서 죽기 살기로 싸운 결과 호랑이를 잡게 되었고 그 바람에 전설의 포수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온 산을 다 돌아다녔지만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산에서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은 노루를 잡겠다는 것이었지만 호랑이를 잡아서 대박이 날 수도 아니면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 포수의 삶이다. 물론 당초 뜻대로 노루를 서너 마리 잡아서 기분 좋게 소기의 성과를 볼 수도 있다. 되어가는 대로 살라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당초 목표는 노루였지만 결과는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빈손 맹탕이 될 수도 있으며 소기의 목표대로 노루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경우의 수는 이것만이 아니다. 갑자기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노루 사냥은 시작도 못해보고 산 아래 주막에서 며칠 쉬게 되었다고 하자. 재수없이 이렇게 발목이 다치다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툴툴거리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커다란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다. 예정대로 산에 들어갔다면 영락없이 잃었을 목숨 아닌가. 그럴 때 포수는 아이고 조상님들이 제 목숨을 살리려고 발목을 삐끗하게 하셨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새삼 조상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경우의 수는 우리의 머리를 넘어선다. 실로 다양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 뜻을 품고 노력을 하되 마음 한편으로는 되어가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다. 단맛도 보고 쓴맛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참으로 좋은 인생이라고 나는 말한다.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겪어가는 것 또한 좋은 인생이라는 말도 곁들인다. 물론 사람들은 단맛만 보길 원하고 성공만 이어지길 바란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동화책 속의 이야기와 같았으면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어린아이의 소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 있다. 모든 인연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맺어진다. 우리의 삶 또한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만 이어지는 아주 특별하고도 유한한 인연이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 동안 죽기 전까지 다양한 맛의 경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나는 사실 나이 50이 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말 헛살았다는 생각을 한다.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마음에서 내 앞길만 보고 살았으니 너른 세상은커녕 가까운 주변마저도 보는 눈이 얼마나 협소했는가 싶다. 봄날 피어나는 꽃들이 올해는 또 다르게 다가온다. 살자고 피는 꽃이다 싶으니 말이다. 예쁜지 안 예쁜지는 다음 일이고 우선은 살자는 몸짓이다. 나무가 꽃을 피워내지 않으면 그건 죽은 나무라고 하겠고 결국 죽게 된다. 나무인 까닭에 어떤 소리를 내진 못하지만 겨우내 그리고 초봄부터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다. 그저 올해에도 살아보고자 하는 몸짓이 아니면 달리 무엇이겠는가. 왜 사는가 하고 삶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중2병 환자이다. 살아가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한다면 그건 우울증 환자이다.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를 따지고 알아볼 필요가 없다. 그저 살아보는 것이고 이어가 보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 몸에 깃든 본능 속에는 무조건 살아야만 한다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그렇다. 그런 까닭에 살고자 하는 것은 모두 생명이 공통이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같다.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나 역시 인생의 암흑길을 거쳤다. 그리고 그간 무수히 많은 간접 경험과 연구를 해봤다. 그래서 역경의 시기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그로부터 잘 벗어나서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렇다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무슨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다. 오래된 책인 회남자에 이르길 울창한 숲에서 빠져나옴에 있어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다.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이리저리 헤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용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역경에서 빠져나오는 좋은 원칙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절대 방법론 같은 건 없다는 말이다. 그럼 이제부터 역경에 처한 당신이 어떻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먼저 할 일은 지금의 어려움이 단기 흐름, 즉 60개월에 걸친 단기 사이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 흐름, 즉 60년에 걸친 장기 사이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가령 부진 혹은 부조의 기간이 4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당신의 어려움은 장기 흐름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제 15년, 짧게는 10년에 걸친 역경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라고 봐도 된다는 말이다. 증시로 말하면 상승세 속에 나타나기 마련인 하락 조정이 아니라 기본 흐름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과 같다. 증시하시는 분들은 장세가 오르다 꺾이면 그것이 단기 하락 조정인지 대세 하락인지를 판별하지 못해서 낭패를 볼 때가 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운세 흐름 또한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튼 이제 운명의 큰 흐름이 하강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자. 이에 조급한 나머지 서둘러 벗어나고자 억지 또는 무리수를 감행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다. 기조적으로 하락하는 증시는 결국 매도할 사람이나 펀드가 다 털고 나간 다음에도 한참 동안 바닥을 긴 다음에야 서서히 새로운 재료가 생겨나고 그리고 다시 길고 긴 굽이굽이 상승세로 돌아선다. 장기 역경에 처한 사람도 그 흐름이 다르지 않다. 거칠 것은 다 거쳐야 하고 겪을 것이 있으면 다 겪어야 한다는 말이다. 역경의 세월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는 신통한 방법 같은 것은 없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 열심히 길을 찾다 보면 또 세월이 흘러서 연수가 채워지면 그러면서 겪을 것을 다 겪고 나면 희한하게도 살 길이 보이는 것이 삶과 운명의 이치이다. 역경이라는 것,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을에 만나게끔 되어 있다. 살고자 하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살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잘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책하면 그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를 아끼고 소중히 하는 자는 긴 역경의 세월을 보내고 더 단단하고 튼튼해져서 힘차게 좋은 인생을 열어갈 것이다. 모르는 길, 그리고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한다.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 걱정이 매번 현재 삶을 너무 짓눌러서는 안 된다. 현재, 그리고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
앞날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현재 삶까지 망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근심 걱정이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 걱정 근심하면서 궁리하고 또 궁리해봐도 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기 마련인데, 그 근심 걱정이 심해져서 비관적으로 될 경우 현재의 삶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하고 어느 선에서 그칠지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는 삶의 중요한 기술이 된다. 나는 이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중용이라고 생각한다. 걱정하면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 그런데 이 기술, 즉 중용의 마음가짐, 근심하고 걱정하다가도 어느 선에서 멈추는 요령 또는 그 기술은 역시 어느 정도 삶의 연륜이 쌓여야 가능해진다. 세상만사 얻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법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따라서 간절한 자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자라고 보면 된다. 크게 얻고자 하는 이는 비싸게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나 대가가 꼭 금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이야 돈을 주면 살 수 있지만 사람마다의 소망이나 꿈, 목표 이런 것은 상품이 아니기에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불하는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삶 자체이다. 달리 말하면 저마다의 삶에 주어진 시간 혹은 세월이다. 달리 말하면 삶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의 기회 비용인 것이고, 사실 그게 가장 비싼 것이다. 가령 어떤 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쳐도 전혀 아깝거나 억울하지 않다고 마음을 먹고 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면 그 어떤 이는 간절함을 품은 자이다. 자신의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천리길이라도 달려가겠다는 마음, 즉 불언 천리의 용의가 있다면 그 자는 간절함을 지닌 자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천리만리의 험한 길을 가다 보면 갖은 노고와 어려움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이치인 바, 이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하겠다. 이른바 운이 상승 중이란 말은 일이 쉽게 풀려나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운이 상승한다는 것은 간절함을 간직하고 소망을 이룰 때까지 기꺼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고생을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운이 상승 중이라는 얘기이다. 운이 하강한다는 말은 원하는 바를 성취했거나 또 그로 인해 이제 또다시 천리길을 떠날 생각이 없거나 그런 열정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운이 하강 중이라는 얘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스스로 노력을 하는 마음, 그건 간절함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흔히 귀인을 찾기도 하지만 귀인 역시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법이다. 왜 우리는 늘 힘들게 살고 또 고생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늘 지금의 처지에 그냥 머물기보다는 발전하려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끊임없이 욕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욕구하고 욕망하는 인간은 그 욕구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부단히 힘들게 하기 마련이니 이를 두고 나는 고생이라고 부른다. 욕망하기에 고생한다. 그게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욕망은 미마음과 무명에서 나오는 것이니 거기에서 벗어나면 욕망의 불길도 사그라들고
이의 고생으로부터 벗어난다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다. 젊은 시절 나는 부처님의 말씀이 실로 옳다고 여겼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도 먹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살아보니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도저히 승산 없는 게임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속을 떠나 수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모를까 세간살이를 하면서 욕망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생각이다. 아무튼 욕망은 정말 불길 같아서 그냥 두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성질 사나운 욕망이기에 살살 다루기로 한 것이다. 물러서 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론 밀어보기도 하고 욕망과 끊임없이 흥정해가면서 살기로 했다. 욕망과 적절히 타협할 수 있다면 고생도 적당히 할 수 있게 된다. 혹시라도 욕망을 모조리 박멸하거나 모조리 내려놓을 생각 같은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적당히 욕망하는 방법 혹은 요령은 무엇일까? 욕망하다가 그 결과 고생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 욕망을 조금 줄여보고 욕망에도 그에 따른 고생이 그런대로 견딜만 하다면 좀 더 밀어붙여보는 것이다. 먹히면 밀어붙이고 안 먹히면 발을 빼는 것. 일률적으로 정해진 욕망의 양은 없기 때문이다. 고생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했지만 사실 고생도 저마다 무수한 맛이 존재한다. 천차만별이다. 신맛, 쓴맛, 매운맛 등 기본으로 몇 가지 맛과 향을 섞어서 무한한 맛과 향을 내는 것이 고생이다. 심지어는 그 사이에 간간히 단맛마저도 나는 것이 고생이다. 그렇게 좋은 운이라 해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오. 나쁜 운이라고 해서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욕망과 싸우지 말기를. 물론 싸워봐도 괜찮다. 나중에 절로 그게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욕망하기에 고생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욕망과 타협해가면서 살면 고생도 적당히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생하기가 정말 싫다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 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으면 욕망도 고생도 없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삶은 욕망이고 고생이다. 또 말하면 고생은 살아있는 자만의 명예로운 훈장과 같은 것이다. 맹자의 다음 구조를 보자.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뜻을 괴롭히고 그 사람의 근고를 수고롭게 하며 그 사람의 몸을 굶주리게 하며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어렵게 흔들어댄다. 이로써 그 사람의 인내심을 길러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도 능히 할 수 있게끔 하느니라. 큰 성취를 보기 위해선 그 이전에 그 사람을 바짝 쪼이고 힘들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인데 60년 순환에 있어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는 입춘 시작점으로 그때부터 대략 12.5년까지의 시간이다. 따라서 큰 고난을 겪고 크게 고생한 사람이어야만 그 마음이 간절해져서 어떤 일을 시작하든 열과 성을 다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알고 보면 성공의 이유는 간단하다. 큰 어려움 속에서 의지를 강하게 단련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1964년 국군의 입춘 무렵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다는 사실. 그렇게 전 국민이 고난과 결핍 속에서 단련되었고 훗날의 대성공을 기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상은 참으로 치열한 경쟁의 마당이기에 헝그리 정신이 없는 사람은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자질이 뛰어나다 해도 성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 크게 바닥을 쳐야만 대우각성, 즉 크게 깨닫게 되고 그로써 분발하게 된다는 말이다. 운이란 열정이라고 했는데 열정이란 역시 무한히 이어지거나 샘솟는 것이 아니다. 타고난 열정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정의 지속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다. 운,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소멸하면 겨울이고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하면 봄이다. 그리고 펄펄 끓어오르면 여름이고 그러면서 서서히 소진되면 그게 바로 가을이다. 전체에서 60년 사이클이고 한 계절은 각각 15년이다.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성취를 원한다. 그것을 밥이라고 해보자. 밥이 언제 되는가 하면 겨울의 입구인 입동에서이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열정 소멸과 동시에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내적 에너지인 열정과 외적 성과가 서로 교환된다고 보면 된다.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삶의 놀라운 역설이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남보다 높은 경쟁력을 성취할 수 있는 재능을 적어도 한 가지씩은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는가 하는 점이다. 내가 운명에 대한 연구와 상담을 통해 알아낸 공통점이 하나 있다. 사람이 무사하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발견하거나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아주 어려운 상황, 삶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자신의 재능을 찾게 된다. 자연 순환 운명학의 이치로 60년 순환에 있어 입춘 바닥에서 15년이 흐를 무렵, 즉 입하 때가 되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알게 된다. 이런 기회는 일생을 통해 한 번밖에 없다. 그 후에 그걸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게 그 사람만의 전문성이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만의 업이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나름의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를 찾아온 테이블 저편의 내담자는 지금 절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힘들어서 때론 숨이 막힌다고 토로한다. 나는 그 사람에게 지금의 시간들이 절정의 시간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런 줄 모른다. 그럴 때면 늘 기분이 묘하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지금 당신이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최고의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그리고 많이 그리워하게 될 것, 이런 말을 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니 지금 많이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항변 아닌 항변을 세운다. 이에 나는 물론 힘이 들겠지만 소설 속의 절정의 장면들을 보세요. 느긋하고 편안한 절정이 있던가요? 이렇게 덧붙인다. 절정이 지나면 힘든 순간들이 사라지고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느긋한 시간이 찾아온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날수록 편안하고 느긋한 결말보다도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던 때가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서서히 또는 문득 알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 것이다. 아, 그때가 최고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그 시간을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절정의 시간의 저편, 즉 시간의 바깥에 있기에 그 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생의 최고의 순간, 클라이맥스는 당신이 인생 최고의 고비를 넘기거나 또는 최대의 난관을 헤쳐나갈 때이다. 땅 아래의 모든 사물은 높은 산과 거대한 산, 장대한 하늘에 비하면
그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 사물의 일제함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알게 된다. 자신은 이 크고 넓은 세상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란 사실까지 알게 된다. 즉, 자비함을 깨닫게 된다. 나아가서 지위가 높다 해도, 돈이 많다고 해도, 얼굴이 잘났다고 해도 세상의 거대함과 유구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이 다 미미하고 왜소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통쾌함과 호쾌한 마음이다. 좀 잘 살아보고자 또는 좀 앞서 나가고자 아등바등 길을 썼던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처진다 싶어서 가졌던 열등감이나 자괴감의 심정 또한 전혀 그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 내 눈에 참으로 한심하고 찌질했던, 그래서 무시했던 마음 또한 실은 나의 찌질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로써 시원하고 통쾌해지며 이웃과 어떤 자유를 얻게 된다. 최근에 찍은 모든 사진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일정한 세월의 간격을 둔 예전의 모든 사진은 그런대로 괜찮게 느껴진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것이 아닐까. 사람이 숨을 거둘 때가 되면 과거의 삶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싶다. 지나온 모든 세월의 숱한 고비와 애완들의 일들이 빠짐없이 내 눈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아닐까. 저 모든 것이 좋은 세월이었고 좋은 삶이었구나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은 아닐까. 타고난 성향대로, 주어진 적성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목표를 정하고 그쪽에서 잘 되기 위해 기껏 노력해보고 도전해보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중심에서 사는 것이요. 그로써 결과에 상관없이 성공이고 승리한 인생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30년 넘게 사람들의 운명을 관찰하고 깨달은 것을 담은 에세이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그런 재밌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